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김정훈이라 합니다. 앞에 두 분께서 소재 재료 쪽에 접근을 하셨다면, 저는 배터리를 좀 바깥쪽으로 보는 접근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보고, 그런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배터리의 이제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럼 배터리의 좀 분야를 우리가 전기자동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좀 확장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친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BMS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지금 2차 전지 BMS 분야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력과 국가과제 등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분과 다르게 저는 좀 국내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SOX 추정 알고리즘부터 뭐 BMS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국가과제 그리고 기업과제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배터리 시스템 기술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BMS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요부터 그다음에 밸런싱 기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배터리 시스템 부분은 뭐 다양한 전지들이 있지만 저는 해당 부분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전지들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와 파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소형화, 경량화, 고용량화가 가능하고 전기자동차나 ESS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대표 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납축 전지 대비 밀도나 무게 등 다양한 성능, 수명 특성 관련된 부분으로 장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 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지들의 대표적인 양극재는 이제 NCL, NMC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인데요. 제가 이 NMC와 이제 LFP를 같이 표현을 한 이유는 기존에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지만 뭐 중국 시장 그리고 뭐 CATL이나 또 BYD 같은 이런 LFP 관련된 많은 배터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그리고 이 LFP를 적용한 또 적용 분야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의 배터리 시장은 특히 양극재 시장은 이 NMC와 LFP를 적용한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를 적용한 분야의 확장으로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NMC 배터리는 LFP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등의 적용이 가능한 특징들이 있다면 LFP는 NMC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지만 안전적인 특성과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기존의 NMC에 버금가는 LFP에 장점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국 중심으로 개발되는 이 친구는 특히 전기자동차나 ESS의 화제 이슈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LFP의 그런 안전성 관점의 장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LFP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테슬라나 이제 벤츠 등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의 LFP 배터리의 적용의 가능성 그리고 관련된 연구에 중점적인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양극재 관점에서는 장점이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존의 NMC와 LFP의 배터리 내부에 이런 전기적 특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한 전기적 특성의 차이를 우리가 배터리 충전 상태를 의미하는 SOC 추정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 했을 때 기존의 추정 상태의 정확도가 1에서 2% 대비 10% 이상 이후에 그러한 정확도 부분에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양극재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BMS, 배터리 관리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두 배터리의 정의적 특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터리의 양극재 특성에 따른 배터리 관리도 차등이 존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형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면 X의 변화에 따라서 Y축의 변화가 기대되는 이러한 일반적인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변화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어떠한 상태가 진행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지만 결국 이 배터리는 이상한 친구입니다. 즉 비선형 특성을 갖는 친구이기 때문에 온도나 노화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에 상이한 부분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의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배터리의 용량이나 그리고 온도 SOC, 충전 상태에 따라서
내부 저항 성탄은 현저하게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배터리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는 제가 LFP와 NMC를 비교를 해드렸지만 결국 이런 양극재를 우리가 NCA나 LMO, LCO 그리고 리튬, 티타늄 옥사이드 이런 음극 쪽 관련된 이런 LTO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면 결국 이러한 배터리의 내부 양극재 특성에 따라서 배터리 성능도 현저히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전기자동차나 ESS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하나의 배터리 단위 셀만으로는 우리가 전기자동차나 ESS 등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셀을 우리가 직렬과 병렬 조합으로 확장을 해서 결국 고전화 고용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고전화 고용량을 우리가 모듈과 팩으로 구성을 했을 때 그러한 모듈과 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결국 BMS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배터리는 과충전, 과방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과충전, 과방전에 따라 배터리의 폭발이나 안전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보호 관점의 보호 회로뿐만 아니라 결국 배터리의 효율적인 상태 등을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BMS 등이 결국 배터리들에 같이 조합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하나의 셀이 이렇게 모듈이 될 수 있다면 결국 모듈의 조합으로 이러한 모듈을 구성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듈이 결국 효율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결국 BMS 등이 같이 고려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터리 팩 이 부분을 제가 앞에 서두에서 LFP와 NMC 양극재 구분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결국 LFP의 배터리는 NMC 대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NMC의 버금가는 에너지 밀도를 우리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면 결국 기존 대비 배터리를 추가로 더 넣어야 한다는 그러한 단순한 논리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셀2팩이라는 것은 기존의 NMC 대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단순하게 에너지 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결국 배터리를 추가로 더 넣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기자동차의 구조가 셀, 모듈, 팩의 구조였다면 중간에 모듈 구조를 생략을 해서 셀2팩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NMC에 버금가는 에너지 밀도를 배터리를 더 추가로 넣어서 그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셀, 모듈, 팩의 이러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의 구조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여러 많은 주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가 관련된 개요와 기술 동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이 BMS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MS가 없다가 이 BMS를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BMS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개발이 잘 되고 있고 지금도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BMS의 필요성을 현재로 연결을 한다면 그 BMS가 배터리 안전성 관점에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이 부분. 그래서 기존 BMS를 좀 더 최적화, 고도화한다라는 관점에서 이 BMS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나 ESS의 대표적인 이 화재의 원인은 첫 번째로 배터리 제조상의 문제, 즉 우리나라 배터리 3사로 얘기한다면 LG나 SK나 혹은 SDI가 배터리를 애초에 잘 만들어야 된다는 제조상의 문제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조상의 문제를 우리가 BMS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전류에 따른 전압의 변화, 그런데 그 전압의 변화가 이러한 제조상의 문제랑 연결이 된다면 전압 혹은 온도의 이상 거동, 즉 전압과 온도 데이터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BMS가 조기에 사전에 진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코나 전기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코나 EV의 사고의 원인을 1번과 2번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면 1번 배터리 결함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가 되고 2번 배터리 관리 시스템 결함은 현대자동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회사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라고 그 부분을 우리가 단정 짓기보다는 결국은 배터리를 애초에 잘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배터리 제조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BMS를 잘 설계를 해야 된다는 접근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대용량 고출력에 적용이 된다면 그런 안전성의 이슈는 더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BMS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S는 셀, 그리고 모듈, 팩 등 고전압 고용량에서 배터리의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 그러면 그 정보는 전류 전압 온도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전류 전압 온도 데이터를 우리가 로우 데이터, 즉 날, 음식, 그 날이라는 RAW, 로우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로 데이터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BMS 기술을 통해서 유의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BMS를 우리가 하나의 토탈 솔루션으로 생각한다면 그 토탈 솔루션은 하드웨어 관점과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결국 닭과 달걀의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건데요. 제가 가운데 배터리로부터 출발을 해본다면 배터리의 충방전을 통해서 기본적인 전류전압 온도 데이터가 얻어지면 그 전류전압 온도 데이터를 센싱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배터리를 충전 방전하는 등의 하드웨어 관점에서 접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류전압 온도 데이터가 소프트웨어로 들어가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에서 다양한 결과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 아웃풋이 결국은 배터리를 제어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데요. 제가 하드웨어에서 전류전압 온도 데이터가 소프트웨어로 들어간다는 이 부분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더 구체화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류전압 온도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유의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BMS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류전압 온도 데이터를 제가 지금 마우스를 표시하는 지점이라고 할 때 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그대로 보여준다면 이 배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유의한 정보를 제가 지금 마우스로 표시한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SO 뭐뭐뭐뭐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들이 제가 지금 마우스로 표시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표시한 지점이 BMS, 특히 BMS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전류 전압 온도를 요리 재료로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을 요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간의 지점을 요리 기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요리 경연 대회를 생각했을 때 요리 재료는 동일하지만 요리의 승패를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요리 기법입니다. 즉 전류 전압 온도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하더라도 BMS의 기술이 향상된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최적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MS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뒤쪽의 결과물을 보시면 스테이트 오브 뭐뭐뭐뭐뭐라고 하는 즉 스테이트 오브는 똑같지만 뒤쪽에 이 글자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everything 의미로 위쪽에 제가 마우스를 표시한 지점 X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상태를 의미하는 총칭 내용을 우리가 SO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SOX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SOC인데요. SOC는 여러분들 핸드폰 오른쪽 상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펜을 설정을 안 해서 잠시만요. 펜이 될까요? 네, 됩니다. 그러면 SOC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요 그림 있죠? 네, 요 그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핸드폰 이 상태를 100%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 값을 우리가 충전 상태를 의미하는 SOC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 상태 만충 100, 그리고 만방 상태 0,
그래서 0과 100 사이의 이 값을 우리가 충전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이 충전 상태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주요한 메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수명과 연결되는 SOH로 연결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바꾸시는 가장 주 원인은 배터리의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불만족을 어떻게 예를 들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2년 전에 핸드폰을 샀을 때 우영우 드라마를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영우 드라마를 봤을 때 제가 앞에서 SOC라는 요 게이지가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 그런데 똑같은 우영우 드라마를 2년 뒤에 보셨을 때 이 100의 숫자가 만약에 70까지 떨어졌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 값이 배터리 수명을 의미하는 SOH가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가장 주 원인은 배터리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이 SOH 때문이라는 것, 이 부분이 SOC와는 다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SOC 값은 1과 0, 즉 만충 상태와 만방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양방향성 값이라면 SOH는 배터리의 노화가 되지 않은 1,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다. 0, 그러면 1과 0 값이 단방향성 값을 갖는다는 것. 이 값이 SOH와 SOC의 가장 주된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SOH는 배터리의 용량과 그리고 배터리의 저항을 가지고 배터리의 수명을 평가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면 길다. 그러면 그 길다 했을 때 사이클, 따른 용량은 감소하고요. 저항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저항은 결국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내부로 들어가 봤을 때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에서 전해질의 이동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혹은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의 내부 반응성이 떨어졌다. 즉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음극의 SEI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용량의 감소, 저항의 증가로 SOH를 평가한다는 부분이고요. SOP는 가용 출력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식 알고 계시죠? P는 VI. 그런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I 제곱 R. 그런데 R분의 V 제곱. 그러면 제가 앞에 SOH에서 배터리 SOH를 나타내는 정보 하나, 저항. 그런데 그 저항을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OP는 가용 전력이지만 배터리의 출력 상태, 즉 수명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되고요. 뒤쪽에 SOE는 가용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가용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시간 t만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가용 전력에 시간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가용 전력이든 가용 에너지든 똑같이 배터리의 수명을 나타내는 대표 주요 정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OL은 앞에서 제가 SOH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SOH와 SOL을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바로 구분이 가세요. A, B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30살에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A는 열심히 소식하고 부지런하게 30살까지 살았고 B는 매일 술, 담배하고 매일 과식하고 이렇게 30살까지 살았습니다. 30살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A는 건강관리 잘했습니다. 5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B는 이렇게 살다가는 금방 죽어요. 20의 숫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적은 숫자 3개에서 SOH와 SOL이 바로 구분됩니다. 30. 이거는 A, B 두 사람이 현재 나이죠. 그래서 이 현재 나이, 현재 수명을 제가 앞에서 소개한 SOH로 얘기를 하고요. 30살까지 살아온 A, B 두 사람의 이력에 따라서 이 몸 상태, 그래서 50년 더 살 수 있다, 20년 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는 SOL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고객은
이 배터리를 얼마나 더 오래 쓸 수 있어? 라는 내구성 정보를 알고 싶어 하죠. 그 정보, 즉 SOL은 기대 수명을 의미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 특히 BMS에서는 어떠한 연구가 되고 있냐면 현재 상태, 현재 수명 SOH도 중요하지만 이 배터리의 내구성, 기대 수명 관련된 수명 예측 과제도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H와 SOL은 다르다라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SOB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배터리 셀 그리고 고전압 고용량 모듈 팩으로 확장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전압, 전류, 온도 데이터도 많아지겠죠. 특히 전압 데이터와 온도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배터리를 구성하는 많은 친구들이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동아리 들었을 때도 동아리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그 동아리에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동아리의 분위기는 이상해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모듈이나 팩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애들이 모이면 좋은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애들이 서로 안 모이거나 모이지 않거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그때 편차가 벌어지게 되죠. 배터리 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차 관련된 지표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SOB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편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성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차가 왜 중요하냐면 전기자동차나 ESS의 화재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셀 간 편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그 편차 중에 저전압을 가리키는 셀 쪽에서 화재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ESS의 사고 원인 분석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셀 간 편차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제가 여러 상태 지표들을 말씀드렸다면 사용자 관점에서 배터리를 안전하게 써야겠다라는 이 세이프티 지표, SOS가 가장 중요한 최상위단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의 예시는 열폭주 예시입니다. 열폭주라는 것은 배터리 화재 원인의 주 이유인데요.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배터리의 전압의 급하락 그리고 온도의 급상승이 진행이 됩니다. 즉, 이 그림은 열폭주에 따른 온도의 급상승이 되는 부분이 되죠. 당연히 열폭주가 일어나면 배터리가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는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1, 안전하다, 0 근처로 갈수록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SOS는 앞에 SOC, SOH와 다르게 양방향성 값을 갖는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로 소개드렸던 열폭주는 이 배터리를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쓸 수 없다는 관점에서 1에서 0의 단방향성 값을 갖게 되지만 이 배터리를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SOS가 1에서 0의 양방향성 값을 갖는다라는 지표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안전하게 배터리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SOS는 최상위단의 지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태 추정은 배터리 관리의 고도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고도화 관점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태 인자라고 하는 것도 배터리의 전류, 전압, 온도 데이터, 이 로 데이터를 그대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더 도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 정보를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인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많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태 추정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고장 진단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고장 진단을 여러분들이 화재 쪽으로 연결을 한다면 이 화재 관련된 솔루션은 사전 진단과 사후 조치로 볼 수가 있는데 사후 조치의 목적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 많은 기관 중에서 이 사후 조치를 좋아하는 기관, 소방청, 소방 쪽입니다. 소방청 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화재 관련된 솔루션은 사전 진단 솔루션이고요. 이 사전 진단 솔루션에서 마지막 단에 보시면 결국 이 기본 정보는 전압과 온도 데이터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압과 온도 데이터는 결국 어디서 얻어지는 BMS에서 얻어지는 주요 정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전압과 온도 이 정보 BMS로부터 가지고 온다고 했지만 이 인공지능 적용, 특히 고장진단 쪽에서는 많은 데이터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여러분들께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은 머신러닝과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솔루션에 접근이 돼야 되는데요. 이 머신과 딥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거든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는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될 겁니다. 즉, 머신러닝은 지도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푼다고 할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정상 데이터, 비정상 데이터, 즉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데이터는 정답지와 문제지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답을 쉽게 도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지도 학습의 딥러닝은 정답이 없어요.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밖에 없는데 정답을 내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이 주목적입니다. 고장 진단이 주 목적인데 머신러닝은 고장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 데이터가 있는 한 고장 진단이 너무 쉬운 것.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고장 데이터가 없어요. 정상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정상 데이터밖에 없는데 고장을 진단하라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으로 살펴보실게요. 지금 이쪽에 제가 표시한 부분은 뉴럴 네트워크를 기술을 했을 때 얘는 입력이고 얘는 출력입니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일 때 이 가운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히든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중간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층의 구조가 한 줄, 두 줄. 한 줄, 두 줄은 그냥 단순한 구문이죠. 즉, 딥러닝의 네트워크의 구조가 특히 은닉층의 구조가 머신러닝보다 복잡하다라는 것. 그래서 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딥을 쓸 수밖에 없느냐? 화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재가 일어나면 데이터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화재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재 솔루션을 구축을 하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점에서는 결국 머신러닝보다는 딥러닝 기반의 접근밖에 될 수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말이 디지털 트윈이지 이거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모델링은 목적이 뭐냐면 실제가 있으면 실제와 유사한 점선을 얻는 것이 모델링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링은 실시간으로 좀 얻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클라우드 BMS, 클라우드, IoT, 네, 이러한 기술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자는 결국 모델링입니다. 단순하게 모델링이지만 그 모델을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배터리 특성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조금 멋진 표현으로 디지털 트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충방전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나 ESS는 그 열을 식혀주는 관점에서 냉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냉각 방식은 지금 공냉과 순냉이 나와 있고 이 공냉과 순냉의 장단점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공냉식은 공기, 순냉식은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장점과 단점이 현저하게 바뀝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냉식 장점 비용 짱, 그러니까 비용 짱이라는 것은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능 꽝, 성능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용 짱과 성능 꽝을 그대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순행식, 성능 짱, 비용 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과 성능이 서로 간에 구분이 되는데요. 전기 자동차는 아무래도 충전과 방전에 따른 전류, 고전류가 들어가고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행 방식을 적용한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이 내용과 앞 내용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지금 공냉과 순행 그리고 이 공기와 액체의 흐름, 플로, 유량, 유속 이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떠한 힘이 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팬, 펌프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면 지금 30페이지에서 소개드린 부분은 그러한 팬과 펌프,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는 거에 상관없이 고정된 형태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요 동그라미 있죠? 이 동그라미, 요거는 그냥 원통형 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통형 셀. 그런데 지금 원통형 셀 주변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물질 있죠? 이 노란색이 하나의 물질이 담겨져 있는 형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노란색의 물질이 담겨져 있는 형틀에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을 PCM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새로이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페이지가 뭐냐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페이지입니다. 고체, 액체, 기체. 특히 이 PCM은 배터리 충방전에 따른 냉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물질이 고체와 액체 간에 서로 간의 상변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냉, 순행이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PCM 기반의 방식들도 적용된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배터리의 셀 타입은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다양한 셀 타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셀 타입에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냉각 방식 적용해야지 이러한 부분보다는 배터리 셀 타입 그리고 이 셀들이 요렇게 모이게 돼서 직병열 조합이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제가 이거를 직병열 조합 배터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배터리 팩이 구성이 된다면 여기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의 열 분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 타입 그리고 셀의 포지션에 따른 냉각 방식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상태 지표 중에서 SOB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셀 간 편차를 우리가 회로로 한번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회로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차가 만약에 발생됐다면 수동 밸런싱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항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태우겠다는 건데요. 가장 낮은 상태의 이 녹색 3칸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3칸과 그리고 이 빨간색의 한 칸이 저항을 통해서 에너지가 태워지게 되고 모두 3으로 맞춰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능동은 저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커패시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즉 에너지를 먹으면 그 에너지를 뱉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 전체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지금 초과되었던 에너지가 이렇게 일부로 빠지게 돼서 결국 이렇게 평균 4로 맞춰지는 부분, 이 부분을 능동 밸런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밸런싱은 예전에 액티브 밸런싱, 능동형 밸런싱을 썼다고 한다면 이러한 밸런싱을 수동형 밸런싱으로 가는 접근, 그리고 이러한 능동형 밸런싱이 적용이 되었을 때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이런 클라우드 등과 연결되는 연구 사례 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런 디지털 트윈과 클라우드 등의 연결이 같이 고려가 돼서 기존의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이러한 연구의 분야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는 지금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요 AICBM 결국 핫한 이슈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AICBM이라고요. 이 AICBM의 목적은 결국 앞에서 소개드렸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 배터리 관리 기술의 좀 고도화를 위해서 요사이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배터리 쪽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지금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핫 용어 AR-CBM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 NMC 위주의 적용이 LFP 배터리 적용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 LFP 배터리가 기존 NMC 대비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지만 이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시장 등 이러한 마양한 여러 장점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NMC와 LFP가 같이 연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셀 모듈 팩, 이 셀 모듈 팩의 확장에 따른 결국 전기자동차 관점에서 주행거리 확장 그리고 경량화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LFP를 적용한다면 LFP에서는 셀2팩 혹은 모듈리스 기술 등의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적용, 그리고 그 적용 분야에 이 BMS 기술이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이 BMS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기존 소개와 그리고 이 BMS 관련된 최근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SOX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고장 진단, 열 관리, 밸런싱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좀 페이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빨리빨리 해당 내용을 소개해 드렸던 부분을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